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2025년 4분기에 나온 한 주요 핀테크 거인의 투자자 발표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 숫자랑 전문 용어만 가득해서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번 건 좀 다릅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도 상위 5%에만 속한다는 이른바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 됐다고 아주 대담하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출사표 같은 느낌이죠. 우리는 더 이상 변덕스러운 스타트업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그 자신감의 근거가 대체 뭔지 이 자료를 통해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숫자들이 정말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마케팅 구호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성장 공식부터 한번 해부해 볼까요? 우선 과거 성과부터 보죠. 지난 5년간 연평균 30% 성장, 그리고 2020년 이후 총이익은 거의 4배가 늘었어요. 숫자 자체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함께 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용 스퀘어랑 소비자용 캐시앱이요. 하나가 좀 주춤할 때 다른 하나가 끌어주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이뤄낸 거죠. 한쪽 다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개의 엔진이라는 점도 흥미로운데 저는 제품 출시 속도를 핵심 동력으로 꼽은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연간 1억 달러 이상 총이익을 내는 제품 라인이 26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불과 3년 전에 2배가 넘는 수치래요. 근데 이건 그냥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다가 몇 개 성공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성공의 무작위성 같은 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출시되거나 인수한 신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체 총이익의 약 4분의 1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4분의 1? 이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품으로 만들고 그걸 돈이 되는 사업으로 키워내는 일종의 시스템이 내재화되었다는 증거죠. 성공적인 제품 하나가 아니라 성공적인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을 갖춘 셈입니다. 그렇군요. 성공의 공식 그 자체를 만들어냈다. 바로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S&P 500 상위 5%만 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어찌 보면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모, 성장,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10억 달러 이상의 총이익, 이게 규모고요. 15% 이상의 연간 성장률, 이게 성장, 그리고 20% 이상의 조정 영업이익 마진, 이게 효율성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잘해야 두 가지만 가지거든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 높은 대기업은 성장이 멈춰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외쳤잖아요. 자료에서도 비용 프로필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과도하게 채용한 뒤에 진행한 구조조정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한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업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들은 그 결과물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2년 대비 2025년에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이빗다우 모드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만들어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20억 달러. 네,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사업의 근본적인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려는 건 이들이 성장의 제2법칙을 발견했다는 자신감이에요. 스타트업의 폭발적인 에너지, 이걸 1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걸 잃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시스템, 즉 2법칙을 장착했다는 거죠. 성장의 제2법칙이라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럼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번에 사업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꾼다고 발표했죠? 네, 그게 바로 이 발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기존에 쓰던 거래 수익, 구독 수익 같은 회계 중심의 분류를 버리고요. 커머스 활성화, 금융 솔루션,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이 세 개의 고객 중심 축으로 사업을 재정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회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서 우리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로 전환한 겁니다. 내부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으로 바꿨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투자자들을 위한 재정의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전 방식으로는 이 회사가 그냥 수십 개의 다른 상품을 파는 복잡한 회사처럼 보였거든요. 맞아요. 좀 복잡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딱 정리해 주니까 이 회사는 명확한 세 개의 거대 시장을 공략하는구나 라고 훨씬 이해하기 쉬워진 겁니다. 그 시장의 크기가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침투율은 2% 미만이라고 하더군요.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오를 산이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고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지도를 새로 제시한 셈이죠. 그리고 그 지도에서 가장 자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자료 후반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캐시앱의 금융 솔루션, 그중에서도 보로우라는 대출 상품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대출 취급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해서 1년간 45억 달러가 넘는 신규 대출을 일으켰다는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이 질문이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보통 대출은 빠르게 늘리면 부실률도 같이 치솟으니까요. 이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단위경제학이라는 아주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손실률이 3%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네요. 규모를 그렇게 키웠는데도 부실률을 통제했다는 건 대단한데요. 그 비결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규 고객보다 반복 이용 고객의 손실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요. 1년 이상 서비스를 쓴 고객의 손실률은 2% 중반인데 신규 고객은 그보다 높은 거죠.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들은 신용이 검증된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고객에 대한 대출은 아주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아주 능숙하게 조절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건 자본 수익률, ROIC였습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남의 돈에 빌려오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만으로 약 3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30% ROIC는 정말 놀라운 숫자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드는데요. 이건 한 달짜리 초단기 대출이라 가능한 수치잖아요. 만약 경기가 나빠져서 연체율이 지금의 3%에서 5%나 6%로 조금만 올라도 이 수익률 모델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외줄타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이자 가장 날카롭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강점은 대출 기간이 약 한 달로 매우 짧다는 데 있어요. 짧다는 점. 네. 만약 연체율이 오르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다음 달 신규 대출을 즉시 줄이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장기 대출처럼 한 번 빌려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리고 30%라는 높은 수익률은 빠른 자금 회전 덕분입니다. 100달러를 빌려주고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고 그 돈으로 또 대출을 해주는 사이클이 1년에 12번 가까이 돌아가니까요.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엔진인데 동시에 브레이크 성능도 아주 좋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이 금융 솔루션의 단위 경제학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새로운 세 가지 축 중 마지막인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말을 좀 아끼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쏙 뺐어요. 이건 아직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숨기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약 금융 솔루션이 현재의 확실한 수익원이라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미래의 비대칭적 기회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베팅이다. 네, 아직은 단위 경제학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부분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검증된 고수익 엔진도 있고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로켓 엔진도 함께 준비 중이다. 현재의 확실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간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사업은 지금 당장 숫자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야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투자자 발표 자료를 쭉 훑어보니 결국 이 회사가 성장의 제2법칙, 즉 스타트업의 속도와 대기업의 안정성을 겸비한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네요. 과거의 성과로 현재의 가치를 입증하고 또 명확한 미래 지도로 앞으로의 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자료를 통해 얻으실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한 파괴적인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수익성 높은 거대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의 균형을 잡아왔는가 하는 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거대 시장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한 성장의 초입에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신 겁니다. 엘리트 그룹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하려 한 셈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들의 주장에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사가 가진 두 개의 강력한 엔진, 즉 판매자를 위한 스퀘어와 소비자를 위한 캐시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두 생태계를 주로 병렬적인 성장 엔진으로 묘사했죠. 하지만 만약 이 두 엔진이 본격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인 스퀘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의 캐시 앱으로 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할인 혜택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생태계가 가진 데이터가 결합될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엄청날 겁니다. 이 발표는 그 가능성을 슬쩍 암시하기만 했을 뿐 아직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회사의 진짜 잠재력은 각각의 엔진이 아니라 두 엔진 사이에 아직 본격적으로 놓이지 않은 그 다리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